나의 고향은 서울이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다. 하지만 가끔씩 서울이 낯설다. 매 순간 변화하는, 그래서 오래 머무니도 이방인처럼 느껴지게 하는 이곳. 서울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살아내기만도 바쁜 이 도시를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서울 열정과 강렬함이 있죠. 근데 그 깊은 속 안에 뭔가 고독, 외로움 그런 부분도 좀 공존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도시 자체가 워낙 이 면적으로 된 도시고 다양한 사건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하는 도시고 서울은 에너지, 서울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도시예요. 이 에너지 넘치는 도시를 음식이라는 거울로 비춰보면 어떤 모습일까? 어느 미식가는 내가 먹는 음식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준다 했다. 내가 나고 자란 도시, 그 많은 서울의 식탁들을 들여다보면 이 도시를 조금은 더 알게 되지 않을까? 나는 지금 서울의 맛을 찾아 나의 도시로 떠난다. 가장 먼저 떠올린 서울 사람은 나의 선배인 피아니스트 김광민이다. 그는 내가 아는 최고의 미식가이자 나와 같은 서울 토박이. 저는 서울 중구 태생이에요. 가장 중심지에서 태어났죠, 서울에.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을지로 이가 살았는데 학교는 남산에 있었어요. 남산까지 쭉 걸어 올라가면서 항상 생각이 나죠. 김광민 씨는 학교 가는 게 이렇게 즐거우셨나요? 뭐들 그러는데 그 어렸을 때는 좋았어요. 좋았고 근데 거기 누구네 집을 지나서 또 친구 집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언덕길로 쭉 올라가서 아버님께서 이제 1.4.5태 때 피난 오셨다 못 올라가셨거든요. 평양 쪽 분이시니까 실향민들이 을지로 통에 많이 살았어요 예전에. 그래갖고 그 을지로 이제 이가부터 육가 이런 사이에 그 이부급식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맛의 유전자를 물려받았다는 그에게 서울의 맛은 이북 음식인 평양식 냉면이다. 툭툭 끊기는 구수한 메밀면을 감칠맛 나는 차가운 국물에 말아먹는 면 요리. 광민이 형이 30년 전부터 다녔다는 단골 냉면집을 찾았다. 이곳 사장님도 광민이 형의 아버지처럼 평양이 고향이시다. 냉면 명가엔 유독 어르신 손님들이 많은데 다수가 실향민이다. 최근엔 젊은 손님도 많지만 20, 30년 전 냉면집은 실향민이 주로 모이던 만남의 광장이었다고 한다. 피난 오신 분들이 이제 평안도에서 오신 분들은 다들 냉면집에서 만났죠. 그렇죠. 이제 주로 이제 식당이라는 것이 이제 그 기호이기 때문에 그 음식이라는 게 주로 이제 우리가 실향민들이 그 모이는 장소, 만남의 광장 이렇게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냉면집에 가면은 대부분 실향민들이 보글보글보글해서 또 가끔은 몇십 년 만에 만나는 사람, 젊었을 때 봤는데 다 늙어서 정말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둥켜 안고 우는 사람도 많았고. 100년 전부터 서울에서 야식으로 인기였던 평양식 냉면. 하지만 지금처럼 실향민의 냉면 명가들이 서울에 자리 잡은 건 한국전쟁 이후다. 당시 월남한 실향민들은 대략 500만 명.
실향민이 모여 살던 동네를 중심으로 냉면집이 하나둘 생겨났다. 돌아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냉면 한 그릇에 담긴 것이다. 겨울에 보면 그 시켜요. 아버지가 그거 나갔다 오라고 그러면 그 통이랑 육수통이랑 그 국수 그거 갖다가 집에서 또 동치미 또 섞어서 드시기도 하고. 광민이 형이 냉면과 함께 먹는 음식은 두툼한 이북식 만두. 투박한 만두피에 푸짐한 이북 사람이 하던 그대로 고기와 두부, 숙주나물까지 꽉 채워 넣었다. 세숫대야만한 널따란 쟁반에 소고기와 채소를 그득하게 쌓아 담는 이 요리. 어복쟁반은 그 옛날 북에서도 오늘의 서울에서도 아주 귀한 요리다. 예전에는 채소 없이 소고기만 올려 수시로 뜨거운 육수를 부어 먹었다. 쟁반을 기울인 채 돌아가며 국물을 마시던 정겨운 음식이었다 한다. 냉면이 나오면 이 냉면을 이 육수에다 다 풀으세요. 이렇게 풀어보세요. 네. 냉면 역시 이북에서 먹던 방식이 따로 있다. 먼저 냉면 육수부터 한 입 가득 시원하게 마시고 이렇게 맛을 보고 술 맛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이제 여기다가 이건 초를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 초는 냉면을 더 시원하게 해주면서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잡균 뭐 이런 게 있으면 살균도 좀 되라고 해서 이 초를 이렇게 칩니다. 살균. 냉면 자체가 차니까. 이거는 이제 겨자는 이 향도 있지만은 이를 보호해 따뜻한 이게 재질이. 이거 겨자가 들어가면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북의 냉면과 달라진 점은 육수. 현재 우리는 서울에서는 냉면 육수를 다 거의 소고기로 하는데 과거에 이북에는 그 소고기를 쓰는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 고기값도 귀하고 고기도 없고 고기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 수에 따라서 김치국물을 좀 타가지고서 먹었죠. 그러니까 지금 냉면은 너무 고급 냉면이죠. 소고기로만. 그렇죠. 예. 이북에서 건너온 서울의 냉면 명가들은 80년대 실향민 2세들에 의해 곳곳에 퍼지며 서울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는다. 냉면집의 양대 산맥 중 하나가 4대를 이어온 이 냉면집이다. 평양에서 냉면집을 하던 할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려준 고향의 맛을 이제 서울 토박이인 사위에게 전수한다. 그 국수 삶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리를 잘 익혀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빨리 식혀야 돼. 찬물에다가 2번을 씻단 말이야. 그래야지 그냥 나가면 끈적끈적해지니까 네가 안 해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 알았지? 평양에서도 여전히 냉면이 인기라지만 서울의 맛과는 다르다. 평양의 냉면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니 광민이 형이 말한 한 번 먹으면 인이 박인다는 냉면의 매력은 어쩌면 서울에만 있는 그리움의 맛인지도 모르겠다. 광민 형에게 평양냉면이 있다면 나에게도 어릴 적부터 먹어온 소울푸드가 있다. 음악 작업을 하며 매일같이 먹었던 음식, 볶음밥과 짬뽕이다. 중국의 요리가 나의 식탁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화교 요리사들의 공이 크다. 왕육성 셰프 역시 서울의 중식을 꼽히게 한 화교 요리사 중 한 명. 와, 이런 대도시가 있었구나. 처음에 와서 이제 전철도 처음 구경해보고 뭐 엘리베이터도 처음 타보고
화교 2세대인 그는 중학교에 진학하며 처음 서울을 마주했다. 제가 여기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이면 나와서 이제 명동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사거리에 바로 우측에 전기구이 통닭집 여기 있었고 6, 70년대 개발하기 전만 해도 여기가 그 유명한 소공동 화상들이 운집한 거리였어요. 소공동, 북창동 일대가 화려한 차이나타운이었던 중식의 전성기 시절이다. 그 무렵 소년 왕육성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고관 대작들이 즐겨 찾던 대형 청요리집을 거쳐 유명 호텔 중식당에서 요리하기를 40년. 어느덧 서울 중식계를 이끄는 거장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 셰프는 환갑의 나이에 호텔 중식당을 떠나 누구도 시도한 적 없는 일을 벌였다. 골목에 작은 중식당을 열고 고급 중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반 대중한테 뭐 물어보면 전혀 몰라요. 중국 요리요? 탕수육, 짬뽕? 양상태?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중국 요리 가지수 엄청 많죠. 호텔 음식을 갖다가 일반 대중한테 쉽게 친민적인 가격으로 한번 접근해보고 싶다. 어떤 결과가 날 것인가. 좋아하는 그 음식 문화를 여기서 조금씩 뿌리 내리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의 대표 메뉴는 식빵 사이에 양념한 새우를 다져놓고 튀긴 멘보샤다. 그는 오래전 잊힌 청요리집의 고급 요리들을 다시 서울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외식하면 무조건 중국집이던 시절도 있었다. 80년대 이후 양식에 밀려 침체됐던 중화요리. 노장의 요리사는 어떻게 서울한 치열한 미식계에서 버텨왔을까? 그를 만나러 왔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뵙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정말 듣기로 우리 왕 셰프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 서울의 중화 요리의 모든 그 역사를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아닙니다. 너무 말씀을 그 정도는 드려서 아니고요. 너무 과장해 주시네요. 아니요. 그리고 포스가 제가 앞에 저기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네네네. 영화 배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안녕하세요. 유명한 실례하겠습니다. 윤상 선생님. 왕육성 셰프를 따라 그의 주방에 발을 들였다. 내 청춘의 허기를 채워준 요리도 이런 주방에서 탄생했을 것이다. 두께로 쓸어서. 그때가 떠올라 짬뽕 한 그릇 청해 보았다. 한국에서 국물 요리로 진화했다는 짬뽕. 대표적인 한국식 중화 요리다. 지금은 사실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 먹으려면 한국에 와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이거 발전을 시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건 정말 뭐 너무 영양에 대해서는 뭐 그냥 한 그릇이면은 면 요리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대륙을 건너 서울에 뿌리 내린 짬뽕 한 그릇이 금세 완성됐다. 그리고 원래 중국 음식은요, 조금 시간 많이 걸려요. 시간 많이 걸려서 경제 고속 성장하면서 사람들이 엄청 급해진 거죠. 밥 먹을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아끼려고 하는 거죠. 밥을 1시간 넘게 먹으면 내가 되게 오늘 낭비한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리사들도 시간 걸린 요리는 이제 도태시키고. 간편하고 빠른 요리 위주로 중식당의 메뉴도 바뀌어 갔다. 보통 집에서 제가 볶음밥 만들 때는 뭔가 얘를 뜨겁게 한다라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얘는 재료들이 불과 함께 새로 태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아까 하실 때 이거 각도를 잘하시네요. 오, 잘하시네.
오, 잘 못하고요. 오, 이건 최소한도 3개월 연습한. 그래도 아까 하시는 거 비슷하게도 안 되네요. 오,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처럼 아까 셰프님 하시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려면은 그건 정말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것 같고. 내 청춘의 맛 볶음밥을 완성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100년이 넘는 중화요리의 역사에선 요리도 시대를 따라갔다. 특히 서울의 화교들에겐 부침도 많았다. 린던 B 존슨 미국 대통령 1966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자 서울 도심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된다. 그 모습을 본 미국 교민들의 탄원서가 서울 최초의 도심 재개발을 일으켰다. 화교들이 모여 살던 바로 그 동네였다. 이제 어느 날 이제 도시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화교들이 이제 반강제 이주하게 됐어요. 네, 거기 있는 그 오양장이 전문점이라든가 콩걸빵집이라든가 뭐 중국 과자점 을지로 입구 쪽으로 이주하다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죠. 지난 40년간 서울의 중화요리는 어떻게 변해왔을까? 여기에 우리 6, 70년대에 그 가장 거의 뭐 좋아하시는 그 오양장류 물만두. 네. 우리 6, 70년대에 일반 사람한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대형 청요리집이라고 있어요. 한 80년대 이후로, 80년대 이후로는 이제 캐주얼한 중식당, 사천요리, 광동요리 도입하면서 가족 단위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라고 할까? 생겨났어요.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든 게 중식당이네요. 아, 그건 아닌가? 아니요, 제가 그건 기억할 모르겠는데. 때 동네에서 뭔가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으로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중식당이 유일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러세요? 보기에는. 아유. 깐쇼새우처럼 혀끝을 얼얼하게 만드는 사천의 매운맛은 80년대 서울에서 인기였다. (90년대) 주목받은 호텔 중식당의 고급 요리, 튀긴 국수와 소고기 볶음을 아삭한 양상추에 싸먹는 양상추 쌈이다. 안심이에요. 안심. 네, 저 안심. 네, 이거를 국수는 정말 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씹는 맛 때문에 첨가된 거죠. 일반 새우로도 가능하고 뭐 닭고기로도 가능하고 네, 이 내용은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근데 왠지 안심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소고기를 선호하잖아요. 왕육성 셰프처럼 서울 입맛에 맞춰 변화시켜온 이방인의 음식이 있는가 하면 서울 사람 입맛을 바꿔놓은 요리도 있다. 이방인들의 고향 이태원. 터키에 운영하는 주점도 많고 이태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음식평론가 타드 샘플이 나를 이곳으로 안내했다. 7년 전부터 이태원에서 모로코 요리를 해온 나시리 셰프의 식당이다. 가족분들도 다 한국에 계세요? 예, 아니면? 한국에 아, 그러면은 지내실만 하겠네요. 예, 괜찮습니다. 제가 좋아요. 기러기라. 나시리 와히드입니다. 모로코에서 왔어요. 한국에 산 지 13년 됐어요.
13년 전 형과 함께 서울에 장착한 모로코 청년. 한국인과 결혼을 하고 이태원에 자리 잡았다. 2년 동안 요리 학교 다녔어요. فبأي آلاء ربكما تكذبان وله الجوار 모로코에서 요리를 배운 그는 서울에서 고향의 요리를 꿈꿨다. 7년 전만 해도 서울에서 외국인이 식당을 하는 건 드문 일이었다. 모로코 향신료는 물론 무슬림에게 중요한 할랄 고기도 구하기 어려웠다. 람넥 할랄 고기 여기 다 할랄이요. 예. 5년 전 이슬람 사원 옆에 문을 연 할랄 전문 정육점. 어깨 갈비살부터 수프용 양고기까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된 할랄 고기를 이곳에서 구입한다. Yeah, please, thank you. 여기에 터키식 바게트를 파는 아랍 제과점까지 한 골목에서 모든 식재료를 구할 수 있다. 포슬포슬 익은 감자에 모로코 향신료 라셀 하누트와 고수를 넣어 으깬다. 여기에 반죽을 입혀 튀긴 것이 모로코 감자 고로케인 마쿠다다. 바삭한 터키식 바게트에 칠리 소스 새우와 감자 고로케를 넣으면 이국의 진한 풍미가 담긴 모로코 샌드위치가 완성된다. 모로코 사막 원주민이 만들어낸 원뿔형의 냄비 타진. 토마토와 비프 소스를 넣고 양고기 미트볼인 케프타를 올려 끓이면 자작한 국물이 저절로 생겨난다. 드디어 모로코의 맛을 만날 시간. 그래서 와, look at that. 와. 이것도 양고기니까. 이태원에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 난생 처음인 모로코 음식을 서울의 이태원에서 맛보고 있다는 게 참 묘하다. 너무 부드럽게. 네. 제일 같이 씹히고. 이거는 모로코 오버라이스가 이라고 하는데요. 아, 밥이구나. 한국 쌀은 아니고 바스마티, 인도에서 자주 쓰는 그 라이스가 바스마티 라이스. 이 불면 날아가는 쌀. 예, 맞아요. 그거구나. 아주 길고 얇고. 네네네. 모로코 요리를 한데 담은 덮밥 요리부터 샐러드와 렌틸콩 스프까지 이렇게 현지 맛을 고집하는 외국 식당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여기 한국에 있는 정통 외국 음식은 55개국 음식, 대표적인 음식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옛날에 비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미국 음식, 뭐 롯데리아, 피자헛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미국도요. 맨하탄 빼고는 네. 저렇게 다양한 음식 먹을 수 있는 도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요. 대반초는 조금 유명해진 이유가 외국인들이 하는 외국 음식점. 애기 먹을 음식점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8, 90년대 이태원엔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흥가와 상점들이 거리를 채웠다. 요즘 서울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 위해 이태원을 찾는다. 다양한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식당 골목이 서울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왜 한 그 골목에 보면 음식점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저러면 서로 오히려 손해 아닐까 했는데 네. 그게 정말 잘못된 거고 맞아요. 정말 이런 식당들이 마을 자체를 확 바꿀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서야 증명이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어떤 레스토랑 식당이 아니라 그냥 문화 혁명 같은 거에 같아요. 맞아요. 컬처럴 레볼루션. Cultural revolution. 맞아요.
나시리 셰프의 이웃들은 어떤 맛으로 서울의 식탁을 꾸리고 있을까? 태국에서 온 수파건이 만드는 요리는 노란 커리에 바삭하게 튀긴 게를 올린 푸팟 퐁커리. 감비아 출신의 지이가 양고기와 땅콩 버터를 듬뿍 넣어 만든 스튜 요리. 달콤한 감비아의 집밥이 서울의 맛이 되었다. 단지 한 끼를 먹었을 뿐인데 저는 지금 작은 서울에 있는 모로코에 와 있는 기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 와히드 사장님 같은 분들이 서울의 새로운 시민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일들 때문에 서울은 다양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 부딪히고 도전하며 서울 시민이 돼가는 이방인들은 오늘도 서울의 식탁을 다채롭게 바꿔가고 있다.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이 도시에서 서울 사람들은 과거와 너무도 쉽게 이별한다. 사라져가는 게 많아질수록 더 소중해지는 추억의 조각이 있다. 서울 사람들에게 그것은 맛이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은 해장국입니다. 시린 가슴을 안고 새벽에 와서 허겁지겁 이 해장국을 먹고 속을 달랬던 기억이 명료하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은 치킨입니다. 음식도 좋지만 그 먹는 과정, 함께 나눠서 먹는 과정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은 동치미 국수입니다. 동치미 근우가 거기에 말아준 그 시원한 국수를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이렇게 그 기억이 항상 이렇게 그 머릿속에 이렇게 맴돌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은 단팥빵입니다. 지금도 따뜻하네 벌써. 15살 때 처음 서울에 온 소년 박원순이 목격한 도시의 기억은 번쩍번쩍하는 네온사인, 그리고 신문명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빵이었다. 단호박. 예, 단호박 맛있을 것 같고. 종로 YMCA 그 뒤에 뭐 식당도 많고 막 그런 경복학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 그 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정말 이 단팥빵 요거 하나 먹고 하루 종일 견뎠죠. 예. 슈퍼마켓에서 산 단팥빵 하나로 허기를 달랬던 시절. 당시 만남의 명소였던 이 빵집은 1년에 한두 번만 올 수 있는 꿈의 공간이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여고생들하고 이렇게 드나들던 곳이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빵을 사기 위해서 또 드나들던 곳이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뭐 이런 어떤 식당, 가게, 빵집 이런 것들이 좀 오래오래 남아 있어줘야 되잖아요. 서울 최고령 빵집. 1946년에 생겨났고 1973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일본 제과점에서 일했던 고 신창근 씨는 서울에 이 빵집을 열고 식사용 빵을 출시했다. 배고픈 시절 가족과 이웃의 배를 채워줄 맛있는 빵을 만들자는 게 그의 철학이었다. 그 철학이 72년째 이어지는 곳, 빵과 과자를 굽는 작업장이다. 여기서 만드는 과자 아이스크림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다. 찹쌀가루를 넣은 반죽을 가스불에 올려 하나하나 뒤집어 굽는다. 모든 게 첨단인 서울에서 여전히 손으로 일일이 과자를 굽고 있는 모습이 왠지 정겹다. 적절한 압력, 적당한 시간에 맞춰 바삭하게 과자피를 구운 다음 쫀득한 아이스크림을 덮어
하루 동안 얼린다.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한청수 씨. 올해로 52년째 일하고 있는 이 빵집 역사의 산 증인이다. 내가 왔을 때는 할아버지가 만들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그때만 해도 뭐 재래식이고 전부 기계가 안 됐으니까 연탄불로 전부 연탄판 붙여가지고 그걸로 빵 굽고 그랬지. 연예인들도 많이 왔고 그 당시에도 뭐 강부자, 김지미 뭐 이런 사람들, 뭐 윤정희 이런 사람들 많이 왔어요. 연예인들이. 그 대통령 나중에 이해창이도 그 선보려고 맞선 보는데. 맛은 물론 정겨운 무늬와 무게까지 그대로. 몇십 년째 같은 빵만 찾는 단골들도 많다. 어느 유명 배우가 즐겨 먹었다는 롤케이크. 인기 비결은 직접 만드는 사과잼이다. 달콤한 사과잼을 넉넉히 바르고 푹신한 카스테라를 쑥 말아주면 성인 남성 팔뚝보다도 두툼한 롤케이크가 나온다. 크리스마스에 8,000개나 나갔다는 전설의 버터케이크는 오늘도 곱게 단장을 한다.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변하는 서울에서 이런 빵집 노포가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최근엔 젊은 손님들도 늘었다. 인터넷에 올린 빵집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끈 것이다. 3대째 빵집을 이끌고 있는 30대의 남매가 이뤄낸 일이다.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리모델링 할 때 손님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거 저 집 손주놈들이 다 바꿔먹은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 오신 다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었고 다행이라는 얘기도 정말 많이 들었어요. 남매에겐 평생을 먹고 자라는 빵 맛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자부심이 있다. 그것을 지켜내는 게 남매의 목표다. 이 건물의 3층에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형제들하고 이제 엄마 아빠 손 잡고 할머니 집에 놀러 오던 곳, 그리고 아버지 직장이었고 지금은 저희 3대가 이제 나오면서 저희의 직장이기도 하고, 어쩌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출근하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또 맛이 변하지 않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또 저희가 이걸 잘 지키면 또 후손으로 또 내려가지 않을까. 모든 게 새로운 이 도시에 여전한 서울의 맛이 있다는 게 반갑다. 전통과 변화, 그 사이에서 서울이 달라지고 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도시. 전통적인 것들이 많이 살아 있으면서도 안주하지 않는 것 같아요. 포기하지 않고, 사실 그런 에너지가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창조적인 서울의 에너지를 위해 낡고 쇠락한 서울의 공간들을 허무는 대신 서울 사람들의 문화 공간으로 바꿨다. 삶의 흔적이 남은 마을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다. 국내 최초 주상 복합이었던 비운의 건물 세운상가도 새롭게 태어났다. 도시는 시간이 축적된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를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본다. 그래서 과거에 있는 시간의 흔적을 잘 다스리고 미래의 비전을 지금 현재 잘 수용을 해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공존해서 미래로 같이 가는 게 도시 재생인 것 같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더해져 미래로 향하는 서울. 이 도시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여기 도전 정신이 강한 한 요리 인류가 있다.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고요. 정말 깡촌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거든요. 초등학교를 2km 정도 걸어 다니는 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저는 7남매인 집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11식구예요, 기본.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손님을 많이 치르고 이런 걸 보고 자라서 약간 겁 없이 덤볐던 것 같아요. 겁없던 소녀 노영희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 기슭에 한식 레스토랑을 열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레스토랑 주방에서 여자를 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다. 잡지 기자 출신의 푸드 스타일리스트. 요리 학교나 식당 경력도 딱히 없던 그녀가 레스토랑을 내고 세계적 미식 평가지에 별까지 받아낸 건 획기적인 일이었다. 무식하니 용감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동안 한 10년 정도 이상을 음식을 만들면서 스타일링도 해보고 그다음에 손님들 접대해보고 이렇게 해서 아 이런 음식이 이제는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술 안에 게살을 얹고 고소한 잣 국물을 부은 잣술안. 봄 향을 품은 두릅과 횡성 더덕을 두들겨 만든 섭산삼 튀김. 쇠고기와 표고, 두부 양념을 전복 사이에 채워 넣은 찜까지. 모두 반가 요리를 계승한 전통 음식이라는데 언뜻 보기엔 외국 요리 같다. 음식을 먹는 거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따뜻한 음식은 따뜻하게, 찬 음식은 차게 먹었을 때 그 제대로 된 맛을 즐길 수 있거든요. 프랑스 요리처럼 코스로 한식을 담아내는 이유다. 8가지의 요리가 순서대로 나오는 노영희 셰프의 한식 코스. 푸짐한 게 최고라 여겨졌던 한식. 노 셰프는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그릇에 한식을 담아냈다. 어쩌면 서울이었기에 가능한 도전이었다. 그 서울스러운 정신은 모던 한식이란 이름의 실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민구 셰프. 이런 실험의 선두에 선 요리사다. 된장, 고추장을 이용한 디저트처럼 한국의 전통 장과 뿌리 채소 같은 식재료를 창의적인 조합으로 요리한다. 이런 아시아적인 재료를 가지고 정말 서양 사람들이 열광하는 메뉴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게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그의 대표 요리는 양갈비 숯불구이. 직접 만든 된장 소스를 바른 양갈비에 불맛을 입히면 우리 장과 양갈비가 만나 세상에 없던 독특한 맛이 탄생한다. 한 5년 전부터 이제 새로운 한식들, 모던 한식이라는 장르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파인다이닝 쪽 고급 레스토랑에서 한식이 지금 거의 제일 상위의 자리를 잡게 됐어요. 지역의 식재료를 요리로 재해석해내는 권우중 셰프. 지금 할 요리는 이제 서울식 피굴입니다. 그래서 고흥의 전통 향토 요리를 서울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서울 토박이인 권 셰프가 고흥의 피굴로 만드는 서울의 맛. 상큼한 귤 식초를 곁들인 굴에 고숫꽃과 유자의 향을 더한 아주 화려한 요리다. 여기엔 어떤 서울스러움이 담겨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서울의 맛은 비단치마 같은 겁니다. 음식이 맛있어도 거기에 화려함이 필요하고 자태를 뽐내야 되기 때문에 비단치마를 입어놓은 밥상이라고나 할까? 이제 그런 게 서울의 맛으로 생각이 듭니다. 전통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운동은 주방을 벗어나 서울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반세기를 이어온 서울의 푸주간. 마장동 축산물 시장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소 한 마리에서 100가지 맛을 발굴해내는 곳. 불고기와 설렁탕 같은 오랜 서울 맛들이 이 전통적인 시장으로부터 비롯됐다. 마장동에서 나고 자란 한 청년을 만났다. 저한테는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좀 무서웠던 기억이 많아요. 예.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하수구 같은데 장갑 같은 게 이렇게 끼어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예. 무서운 시장이 아닌 재미있는 미식 공간을 상상하던 그는 3년 전 일종의 실험실을 열었다. 이쪽은 손님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쉬시고 뭐 고기도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이쪽은 저희가 고기를 정형도 하고 또 패킹도 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이쪽 공간은 하루에 저희가 저녁에 한 팀씩 예약을 받아서 그날 제공되는 고기 여러 가지 요리들을 코스로 준비하는 공간입니다. 고급스러운 정육점이자 한우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미식 체험의 현장. 예약 손님들이 오면 테이블 앞에서 맞춤형 한우 요리를 만들어 제공한다. 모스차일드라는 그 가문의 이제 후계자분이 오셔가지고 고기를 드시는데 고기를 워낙에 좋아하셔서 전 세계를 다 다니시면서 고기를 드신대요. 특히 일본을 많이 가셔서 드신다고 하는데 한우를 제대로 드셔보신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드시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우가 가진 이 풍미가 구수한 맛이 정말 잘 살아있는데 구수한 풍미를 위해 그가 선택한 건 2주 정도 숙성시킨 두툼한 한우 안심이다. 강한 숯불 위에 올려 앞뒤로 1분씩 겉면만 바짝 구워낸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다. 육즙이 잘 퍼지도록 3분간 휴지시킨 뒤 한 입 크기로 대접한다. 이 호사스러운 미식 체험은 이미 몇 달간 예약이 꽉 찼을 정도로 인기다. 저의 작은 꿈은 그겁니다. 이 마장동에 좀 재미있는 곳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세계적인 시장들과 견주어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정말 전 세계인들이 와서 와 정말 고기는 한국에서 먹어야 되는구나. 와 한국에 이렇게 재밌는 시장이 있구나. 좀 이렇게 좀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한 명의 젊은 요리 인류가 마장동의 새로운 시대를 꿈꾸고 있다. 서울의 맛을 찾아 떠났던 여정의 끝. 낯설게만 느껴졌던 서울이 비로소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서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서울의 정신이 이 도시의 맛을 만들고 있었다. 마지막 밤, 노영희 셰프와 함께 만찬을 준비했다. 아홉 가지 재료에 전을 붙여 함께 끓여낸 열구자탕. 입이 즐거워지는 음식이란 뜻이다. 본디 신선로란 용기에 담아내는 요리인데
노영희 셰프는 이 음식으로 자신이 바라본 서울을 표현했다. 되게 맑은 맛이에요. 이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네. 국물 속에서 맛을 낼 때 다 서로 어울리는 아주 개운한 맛이고요. 저는 서울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조화로운 느낌, 그 다음에 약간 컬러풀한 어떤 그런 서울의 풍경 같은 것들. 흔히들 보통 뭐 맨하탄은 네네. 뭐 인간의 용광로다, 네네. 인류의 용광로 하는데 그럼 노 셰프님께서 서울은 신선로네. 신선로네요. 네. 활활 끓는 신선로 네. 같은 서울의 맛입니다. 네. 모로코인과 화교 요리사, 실향민의 한식 셰프까지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서울의 모습이 담긴 요리를 친구들에게 대접한다. 열구야탕 이게 저의 서울 음식입니다. 이야, 이거는 엄청 귀한 음식 아닙니까? 일단 임금님이 그렇죠, 임금님, 뭐 귀족분들 이렇게 그런 분들만 서울을 신선로라고 하셨어요. 왜 보통 저기 맨하탄을 인간의 용광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은 신선로. 한 그릇의 서울을 맛보며 우리가 맞이할 내일의 도시를 이야기했다. 입이 즐거우신가요? 네. 아주 이거 최고입니다. 또 이제 문화 자체도 딱 이렇게 외래부 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섞이잖아요. 섞이듯이 또 음식도 새로운 스타일의 음식이 또 나오고. 변해왔기 때문에 또 서울은 많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변하는 것을 굉장히 그 기억에 어느 시대 때를 담으면서 아 여긴 이렇게 변했구나 이렇게 변했구나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으니까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이들이 있기에 이 도시의 식탁은 풍성하게 채워져 갈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음식이 서울의 식탁에 오를까?